네, 5월 30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죠. 오늘 정치 핫 이슈 첫 번째. 오늘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모르게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 문재인 대통령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네, 화면 보고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 매우 충격적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부 보고에서 지금 국내 사드 발사대가 지금 4개가 추가 반입이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금 이 4개 추가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예.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영찬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한 이유, 판넬 지금 세워놓은 분이 차 교수, 서정훈 교수.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절차 문제하고요. 투명성의 문제를 아마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사실 4월 26일 날 성주의 새벽에 기습적으로 사드 포대를 전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그때 나왔던 보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때 성주에는 사드 발사대가 2기가 일단 먼저 배치가 됐다. 예. 그 2기는 알다시피 4월 6일 날, 그전 4월 6일 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이 수송기로 갖고 왔던 거였고 나머지 지금 사드 포대를 형성할 수 있는 6개 그 포대 중에서 발사대 중에서 4개 포대는 아마 추후로 반입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일부 보도에는 그 이전에 벌써 들어와 있다. 배를 통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아마 미군 비지에 반입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경북 어디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예, 예. 확인을 안 해준 상태인데 오늘 아마 그 사실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드를 둘러싼 이 상당히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지금 그 표심을 가르는 또 중요한 이 안보 현안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외교관계에서도 지금 그렇죠. 중요한 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의 이 사드 이 배치 문제에 있어서 절차와 투명성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네. 본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도 이 지금 사드가 발사대가 추가로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언론 보도 말고는 지금 아무도 이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네. 자신이 오늘 지금 취임하고 나서 거의 보름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됐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일종의 국방부에 대한 군기잡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왜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언론에 대해서 보도됐던 문제를 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전략적 모성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좀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 있지 않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네요. 보니까 국방부가 26일에 안보실장에게 지금 사드 추가 반입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공식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26일 안보실장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한 적이 없다. 청와대 공식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추가 내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 자체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가안보실에 가서 문의를 하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고영신 교수님. 차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드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국정 어떻게 보면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사가 먼저 나갔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현안은 이 사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네.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안보실장의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관진 실장에서. 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뭐 문 대통령이 그 1개 포대에 사드가 6기가 배치가 되고 원래 네. 그다음에 처음에 그 4월 달에 2기 그 달에 좀 시차를 두고 4기가 들어왔다는 내용 정도는 아마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공직사회 전반에서 좀 뭔가 기강이 바로 서고 우리 흔한 말로 분기가 잡혀야 하는데 네.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런 그 국정기획이라든가 안보실장한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관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충격이다. 어떻게 지난 뭐 촛불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뭐 이게 나라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나라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문 대통령이 그 2기,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 보고가 없고 그런 것들이 국정 전반에 이완된 모습으로 임기 초부터 보여진다면 이거야말로 예. 충격이고 그냥 묵과할 수는 없기 그래? 때문에 강하게 일침을 강하다. 공직 꼭 국방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옛날처럼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모른 척은 넘어간다든가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중요 사안이기도 하지만은 좀 군기를 정확하게 잡는 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인데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도 한데요. 보고 안 했더라도 보고하라고 혹시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요구를 할 수 없었을까요? 세영호 소장. 네. 저는 뭐 이게 나라냐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촛불 집회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아마 대통령도 그런 심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고 깜빡 잊은 것도 아니고 나라 돈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 그리고 안보와 직결된 것들을 언론에서는 보도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신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빠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이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도 국방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생각이 들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충격적이었다고 한 표현들은 아마 실태는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이미 그렇죠. 보도는 있었죠. 보도는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국방 책임자에 의해서 군통수권자에 보고되는 과정들이 어느 누구도 사드의 시효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덕 부장은 어떤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도 좀 의아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사드 2대가 발사대 2기가 성주에 배치됐다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4기 추가 반입이 충격적이고 4기 추가 반입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라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경위를 좀 궁금해할 텐데 네.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이 새 정부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굉장히 사드의 배치의 어떤 결정과 그리고 배치의 구체적인 성주에 어떻게 배치하는 이런 절차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다 소상히 알리고 대통령께는 당연히 자세히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NCND처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그냥 널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아마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주에는 사드 포대가 1개 포대가 배치된다. 그러면 그게 사드
발사대가 6개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세트라고 그러면 그러죠. 이제 2기가 이미 이제 배치가 됐고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게 이미 4월 말 5월 초에 우리 한국의 대다수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YTN의 4월 26일자 기사에 보면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의 4기가 이동하는 장면을 YTN이 단독 이수 보도했다 뭐 이런 예. 내용도 있고요. 당시 한 경제신문에는 주한미군은 지난 4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 공기지에 공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6기의 발사대를 한국에 들여왔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들이 보도는 됐었죠.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새 정부의 청와대도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뭐 저도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알던 내용인데 예. 청와대가 뭐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굉장히 최고의 지금 안보 관련 최대 이슈인데 이거를 4월 최근에 그 5월 25일 날 국방부 그 업무 보고가 이제 국정기획자문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사드에 대해서도 뭐 대충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4개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안보실장 뒷날 안보실장에 대해서 이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변호사는요. 하나는 이게 그 분명하고 하나는 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보는데요. 일단 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누락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못돼 있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이거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방부는 정의용 실장한테 보고했다고 하고 또 이게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했는지 안 했냐는 서류로 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될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부분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게 보고를 안 했다면 통수권자를 완전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뒤에 거는. 지금 뭐 보고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국방부는 이게 보고했다고 하고 대통령이 청와대 안 받았다. 쪽에서는 지금 아까 속보로 나왔지만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국방부가 26일 안보실장에게 사드 추가 반입 보고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소리인데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애초에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금 추가 배치뿐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떠나서 과연 우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문제되고 있었는데 좀 확인을 해볼 부분 같고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오늘 현역 의원 4명을 장관에 전격 지명을 했죠.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위장 전입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그동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발표를 했단 말이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승부 과연 어떻게 나갈지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뭐 수정이 아니다. 원래 후보 때 발표했던 5대 원칙 후퇴한 게 아니다. 후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대통령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인선 논란 양해를 부탁했는데 추가적인 인상 과연 가능할지 이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일단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4명을 지금 장관으로 지명한 의미 질문입니다. 네, 화면 보고 준비하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국민 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적 통찰력과 또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았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은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발탁한 개별 후보군들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 의장 전입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양해를 부탁한 다음에 오늘 정격적으로 4명의 장관을 지명했는데 그 장관 지명의 의미, 취지, 김광덕 부장. 네. 지금 현재 그 총리 인준 동의안, 임명 동의안 이 문제가 지금 현안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그걸 계속 끌면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첫째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좀 장관을 이제 내정을 해야 되는데 청문회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러려면 검증 관문을 가장 통과하기 쉬운 게 현역 의원들인데 현역 의원은 지금까지 검증에서 낙마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5대 불가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름의 검증을 거쳐서 4사람을 일단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검증은 했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고영신 교수님. 저도 뭐 비슷한 취지인데 가제는 개편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국회의원들이시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같은 의원들끼리만 웬만하면은 좀 봐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불패 신화. 현역이 낭만한 적이 없다고 그러죠? 현역이 낭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노렸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낙연 후보자,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청문회 이 통과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4명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저만 하면은 괜찮은 분들 아니냐.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인품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내놓을 만한 최고 상품들을 골라서 내놓으면서 국회에서 또 가제의 개편이라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행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현재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의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역대 현역들은 중간에 대통령이 발탁하고 나서 낭만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세왕호 소장. 예, 저는 다목적 카드 같아요. 다목적 카드. 예, 하나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부임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당에서의 협력, 의회의 협력들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책임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안배를 탕평 인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의원은 TK고 그리고 김영춘 의원은 PK, 김현미 장관은 전북 정읍이고 그리고 도종환 의원은 충북이고요. 그래서 지역 탕평의 의미도 있고 여성 장관을 또 30% 채우겠다고 했던 것만큼 여성 장관이 첫 국토부 장관의 후보자 임명되고 무엇보다도 좀 솔직한 속내는 지금 현재 김상조 후보자하고 장경화 후보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 장관 카드를 의원들로 던짐으로 인해서 타겟을 좀 분산시켜서 그 두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인 판단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몰려있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후보자. 유도탄을 쏘면 시선이 분산돼서 그렇게 이 두 사람에게 공격이 가해지는 게 좀 분산되는 아무래도 그런 효과도 좀 있는 정치적 판단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한 3가지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관료 사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 관료는 이게 기본적으로 개혁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정당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해보자. 이런 의도.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에서 현역은 불패입니다. 다 이게 통과되잖아요. 이런 3가지 의도로 지명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점으로서는 이게 과연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이게 가는 게 겸직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 상권분립 견제 균형에서. 이런 문제. 또 이게 장관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게 극복할 문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차지원 교수 선도 차고 있는데 맨 마지막 순서네요. 예. 선도답게 제가 앞서 하신 분들 말씀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를 썼는데요. 맨 밑에 있는 것이 동방불패입니다. 동방불패. 이제 또 저 방자가 나라 방자인데 방자에 동력동자가 아니네요. 예, 같은 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좀 봐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국회 현역 의원이 한 번도 낙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국회의원을 지명을 함으로써 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좀 통과를 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을까를 아마 되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 보면 야당과의 관계보다는 차라리 그 당청 간의 갈등이 상당히 그 커지면서 좀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당청 일체감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탕평이죠. 앞서 이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4명의 현역 의원 중에 김부겸 그리고 김영춘 의원은 소위 말하는 비문계 의원이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파를 통합하는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개혁이죠. 사실 뭐 이 김부겸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그리고 또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블랙리스트를 제일 최초로 예, 예. 먼저 제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개혁성들이 이번 내각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차재원 교수가 지금 개별 인물들의 질평가를 했었는데 다른 네 분들께서도 짧게 오늘 발표한 네 사람 중에서 특정 후보군 한 사람 정도에 관심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세영 소장. 예, 저는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오늘 변명 발표한 아닌 사람 얘기 대상했는데 맞아.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다음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분이 먼저 해주시죠. 네, 고영식 교수님.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저는 김부겸 예, 의원이 김부겸. 네. 참 발탁을 잘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 내려가서 그 불모지에서 네. 여당, 구여당이죠. 구여당의 거물을 이렇게 물리치고 당선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거기 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예. 지난번 또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로 벽에다 대고 혼자 유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호통도 치고 하면서 아주 전국적인 그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면에서 정말 차세대 또 지도자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네, 김광덕 부장. 저도 이 네 사람 중에 제일 관심 가는 이제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 의원, 행자부 장관 너무 한 사람한테 쏠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야기하니까 진짜 사실 민주당에서 대구에서 당선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 김부겸 의원을 임명한 거는 뭐 임명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 그걸 생각하게 하고 예. 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대권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됩니다. 저도 조금만 보태면요. 보태세요. 예, 지금 뭐 지역주의 타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영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네, 거의 부산 못지 않죠. 지역에, 예, 뭐 서울의 지역구를 재선을 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가서 지역주의 강하게 도전을 했고 이번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춘 의원도 이번 장관 내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 내정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개각에서 첫 번째 개각 때는 여성을 30% 보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여성 그 장관들을 일종의 좀 쇼윈도우식으로 지금 그냥 비중 없는 자리에 그냥 보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이번에 사실 국토부 장관도 여성이 내정된 건 이번에 사상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저는 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도 좀 바꾸려는 생각이 있는 예. 것 같다. 소위 말해서 SOC를 중심으로 한 토목 개발을 통한 국가 발전보다는 이제는 좀 이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거 복지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마 목표로 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선도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좀 더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도종환 장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18가지 제 중에 법적인 형량을 떠나서 질만 보면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문제 있다 보거든요. 바로 이게 문화적인 편가르기, 문화농단. 근데 도종환 의원이 그걸 처음으로 지적했잖아요. 그분이 이게 장관이 돼서 정말 이게 통합적인, 화합적인 문화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일각에서 국민들이 아니 장관 하려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하면 이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인 장관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실세 의원이면 더욱 좋고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에서 부처의 견제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장관이 정치인이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또 차관의 전문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 장관과
전문 관료 출신이 차관과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강력한 정부 부처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 장관들 국민들이 유익 있게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서영호 소장이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확인했던 인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두 사람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지금 현역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혹시 정부가 될지도 혹시 모르겠는데요. 그대 한마디 이야기 되나요?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초반에 장관 인선의 비율로 볼 때는 지금 4명 했지만 추가로 더 한다면 굉장히 현역 의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로 볼 때는 DJP 공동정부에서 네. 서로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그때 표방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장관을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양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더하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되는 거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원래 문 대통령은 다른 당 소속도 아마 장관으로 기용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다른 네. 당에 응하기만 한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연정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의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건 내각제에서 많이 하는 거고 순수 대통령제는 별로 안 하는데 네. 이런 내각제적 운영이 가미된 거 아닌가. 연정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당의 후보군들을 이제 입각시키려면 좀 과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수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부 시기도 2015년의 경우에 뭐 이현구, 최경환, 황우여 등등 해가지고 동시에 5명이 된 적이 있었죠. 짧게만 얘기하세요. 네, 짧게요. 연정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타당의 의원들을 입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야당,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사람들, 현역이 아닌 사람들을 야권 인사로 해서 발탁을 할 수만 있을지 모르지만 현역의 타당 의원을 연정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은 그 연정은 정당 대 정당 차원에서 어떤 협상과 그 결과로서 나와야지 그냥 한 사람 빼내 오는 것은 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주요 정당들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아마 내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후보자 국회 동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금 관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까 그래서 서영호 소장이 미리 지금 아까 김상조 후보자를 꺼냈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기로 하죠. 정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고비가 지금부터인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당시 청문회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정말 처참하다라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 좀 문제가 이것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좀 어떤 것은 좀 근거가 약한 주장도 있었고요. 이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이장전입 무리가 죄송하다 했는데 추가로 또 한두 가지 거짓말 해명 논란이 있었습니다. 딸의 주소를 뒀던 곳의 문제가 친척집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논란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장전입 문제가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거 있는데 추가로 지금 다른 문제가 같이 엮여 있어서 여러 문제가 같이 연루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걱정은 좀 되긴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당은 지금 정부 초기 문재인 정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터지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자진 사퇴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지금 청문회 통과 여부의 관건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네, 화면 보고 가죠. 200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큰 딸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요. 아이가 다시 학국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고요.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그 빅딜 하려면 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또 이후에 인사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딜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뭐 누굴 바꾸고 이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 공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네, 마지막 부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했던 말 있죠.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나머지 구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같이 가자는 것은 아니다. 면죄부는 아니라는 네, 것이죠. 착각하지 마라. 네, 고 교수님. 저는 뭐 우선 김상조 후보자 이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재벌개혁의 전도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 재벌개혁의 핵심은 불공정 행위 이걸 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 명칭이 공정거래위원회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말하자면 재벌과 그 중소기업 뭐 이런 것까지 불공정 관행이 너무나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경제 발전에 어떤 걸림돌도 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서 하라고 지금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했고 그런 기대들을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본인 스스로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그 다짐과는 달리 지금 위장 전입 이건 불공정 행위 아닙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했었네요.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의혹 자체가 또 부인도 이렇게 좀 편법 채용됐다는 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논란이 있죠. 거기다 다운 계약서 물론 그 시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샀는데 뭐 5천만 원 정도만 계약을 하고 실제 가격은 1억 뭐 6천이었다. 이런 다운 이게 다 불공정 행위와 관계되기 때문에. 고 교수님은 다운 계약서 하신 적 없죠? 뭐 저도 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혀 제가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또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관계들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김상조 내정자가 다른 또 장관 내정자라면 모르지만 그 업무상, 직무상의 워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좀 상황이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나 보여지고. 강경화 후보자는 사안이 좀 다르네요. 네, 좀 거짓말. 사실은 저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가장 강하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닉슨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닉슨이 그랬던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하고 반성하면은 그 용납이 되지만 딱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인데 위장 전입 문제도 그렇고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그걸 지금 거짓말로 보고 계시군요. 아니, 이제 지금 본인 처음에 이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 해명을 하다 보니 그 재무 사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하게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하고 또 검증이 되겠죠. 또 하나는 또 그 뭐 탈세 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를 그 딸한테 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뒤늦게 또 세금을 납부를 하는 증여세요. 거고, 증여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자기 딸이 밑에 직원이었던 밑에 직원과 어떤 사업을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첫 외교부 여성 장관 여러 기대를 갖는다 하면은 좀 명쾌하게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좀 인상적으로는 예, 예. 저분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줘서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북핵 문제라든가 그런 다자 양자 외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예, 예. 전문성 그것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거짓말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 교수님 메모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얘기는 줄여서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쓴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셀프 고백도 했지만 그 뒤에 나온 정리수 탈루 네. 또 그것도 이어서 또 위장 전입과 관련된 또 거짓말 논란 그리고 또 김상조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에다가 부인 의혹 다운 계약서. 결국은 저는 뭐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 인준 동의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건은 결국은 민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금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이 과연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민심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이 두 분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얘기하신 대로 민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겠지만 더구나 협치를 선언한 마당에 그렇죠. 잘 가야겠죠. 김광덕 부장.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아까 설명들 다 했으니까 할 건 아니고요. 두 사람 중에서 지금 누가 그러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는데 누가 적신호의 지수가 높은가? 지수가 높은가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더니 정확히 말해 여기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같거나 한쪽이 더 많다. 강경화 후보자가 약간 많거나 비슷하다. 어허. 쉽게 말해서 막상막한데 보니까 두 사람 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의혹이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내용이야 다 언론에 소개됐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는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네. 예, 그래서 거짓말 부분은 내가 그 물음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된 게 아니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공정거래위원장은 아까 말했지만 공정과 원칙을 잘 준수하는 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벌개혁이 되려면. 물음표가 없는 나머지는 전부 실제로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인가요? 예,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 전 사실로 밝혀진 거고요. 부인 취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 그다음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떻든 막상막한데 어떻게 될지는 원래 문제는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고유 인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론에 결국에는 부담을 느껴서 정부가 임명을 하느냐, 그냥 철회를 하느냐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 그리고 아까 차정 교수가 얘기했던 민심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선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김광덕 본부장과 좀 다르게 보는 게 둘 다 이게 막상막한데 저는 이게 김상조가 막상이라 봐요. 이게 강경화가 막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장단점을 적어봤는데 예를 들어 형량을 해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 강경화 후보는 거짓말, 위장 전입, 탈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비외무고시 여성 반기문 인맥 이런 장단점을 형량해봤을 때. 결국 이게 제가 보기에 거짓말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진짜인 거로 밝혀지면 바로 이게 결격 사유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임용이 된다 봐요. 근데 이 거짓말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밝혀지는 게 관건이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 김상조 후보자는 제가 칸이 없어서 다 못 적었어요. 왜냐면 이게 장점은 재벌 저격수 개혁 의지가 장점인데 단점은 이게 다운 계약, 위장 전입, 배우자 부정 채용, 겸재 기반, 그다음에 아들 병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칸이 없어서. 개별 사안들은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문제가 다운 계약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운 계약은 결국 탈세입니다. 탈세는 이게 5대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제가 뭐 다른 장관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이나 이걸 하려면 가장 공정하고 도덕성의 흥결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저는 오히려 이분은 결격 사유일 가능성이 많다. 왜? 다운 계약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저렇게 많이 쓴 건 처음 보네요. 저렇게. 칸이 없어서 비리 백화점이. 많이 쓰고도 지금 이제 칸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양호 소장. 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에 탈라서 속쓰리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장려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은 해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잘 답변을 하면 참작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위장 전입 문제가 단순하게 위장 전입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한 문제, 도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리더십 문제로 번진다라면 이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처음 국민들에게 선보였을 때 그 매력도만큼 매력 있는 모습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간다면 국민들에게 직접 소구한다면 오히려 청문회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운 계약서 맞아서 다운될까인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세금 탈루 문제는 실제 카드를 안 써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데 카드는 썼는데 그게 세금을 정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으로 신고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인 취업 특혜 의혹도 이건 취업 당사자인 기관에서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1점이 기준인데 600점을 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응시에 901점이요. 901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명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아들 입대 후에 보직 특혜 받은지에 대해서도 군 기관을 통해서 이건 입증을 해봐야 될 문제, 단순히 의혹 차원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문제는 다운 계약서는 이건 똑 떨어지거든요. 다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게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가 생겼고, 이게 1999년도이기 때문에 그 실거래 신고제가 생기기 전의 문제라서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김상조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저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사회생활 뭣도 모르고 해서 처음 아파트를 샀는데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당신 하나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 아파트를 산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러면 피해를 보게 된다. 즉 세무서가 다 이 정도만 해달라고 다 양해가 된 사안인데 당신 혼자 왜 이렇게 유별나게 고느냐 그래서 저 혼자 피해보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피해본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다운 계약서에 관행에 동의한 적인데 아마 10년 전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세무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김상조 후보자도 그 당시에 그런 곤혹한 사항들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장훈 변호사. 지금 옆에서 지금 서영호 소장이 같은 서씨인데 해명을 해줬는데 조금 그럴듯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생각은 틀린데요. 제 생각은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소식끼리 이게 됩니다. 이제 관건은 당사자들이 우리가 지금 좀 객관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당사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해명을 했을 때 과연 또 청문 당사자들이 위원들이 어떻게 또 판별을 할지 또 그걸 보고 나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할지 이제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쉽지 않은 과정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도 여러 지금 국정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청신도 켜졌다고 하지만 비교적 여론이 괜찮았기 때문에 뒷받침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청문회 과정 거치면서 여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민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큰 주제 가보죠. 핸드폰이 뜨거워서부터 국정원 직원 수 공개까지 이상한 청문회 스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완영 의원 얘기입니다. 이완영 의원 아마 지금 기억이 나실 건데 청문회와의 큰 제목부터 보죠. 청문회와의 악연인가 청문회 스타인가. 아까 그래서 청문회 스타인가 아니면 앞에다가 수식어를 이상한 스타인가 이렇게 아까 저기 썼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왜곡 브리핑 논란이 되고 있죠. 전에 송민순 회고록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이병호 원장이 김만복 전 원장에게 북한 관련 인권 결의안 관련해가지고 물어보기로 했다고 답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만복 전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김만복 원장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요 18원 후원 폭주 핸드폰이 뜨겁다 이 얘기는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 때 오히려 청문 대상자 쪽을 조금 약간 옹호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하여튼 논란이 뜨거웠고 당시에 자리까지 바꿔 앉고 다른 분이 하루 잠깐 앉고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간섭 사태 논란까지 있었었죠.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정보위 회의 도중에 정보위에서 이번에 후보자 국정원 원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몇여 명 아닙니까라고 질문해가지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던 거 아니냐라고 큰 좀 문제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왜 이런 국가 기밀을 누설했을까? 화면 보고 나가죠.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한강욱 비서실장께서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 듣고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나온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경찰에 맡기겠다. 이걸 이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고유 기능으로 봐서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그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우리 막 몇 명 됩니까? 그래 알고 계시나요? 그러고 큰 예산도 안 해요. 미국 대선 댓글 사건, 아까 어느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간첩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알고 계세요? 뭐 댓글 사건은 현재 고등심으로 다시 와 있죠. 네. 예? 고등법원으로 지금 와 있죠. 지금 와 있습니까? 예, 예. 예, 이완영 의원 계속 핸드폰이 뜨거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18원 후원금 들어왔을 때 후원금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명이 영수증 달라고 한다 당시 뭐 한숨을 쉬기도 했었는데요. 김광덕 부장, 예. 스타 청문회 스타 맞는 것 같습니까? 스타하고 또 이 스타가 아닌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 예,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사람 보기에 나름인데 예. 저는 스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타는 아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정보위 간사 맞나 이렇게 써놨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국정원 이제 서훈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한 얼마쯤 됩니까?라고 물어봤다는데 예. 이거를 보면서 혹시 정보위 간사니까 정보위 회의는 원래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위 회의가 공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착각으로 말을 한 건지 만약에 이거는 청문회니까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공개인지 아닌지. 근데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리에서 보니까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지금 지적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저도 지금까지 언론인입니다만은 국정원 직원 수를 정확하게 대충 얼마인지는 우리 언론 저도 간부를 지냈으니까 대충은 압니다만은 예. 자충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보위 간사가 꺼냈다는 거는 진짜 정보위 간사가 맞나 이런 말을 낳게 되는 거고 과연 그 자질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래서 좀 보면은 뭐 스타라기보다 국회의원 중에서 보면 약간 코믹한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말하는 스타일이 보면은 좀 약간 재미있는 스타일. 그래서 좀 허허실실하는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래서 저도 경력이 궁금해서 또 저 질문이 보면 어떤 때는 또 꼼꼼하게 또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경력이 뭐길래 또 저런 식으로 하시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행실라만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는 방식이 좀 저럴까 하는 약간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자정 교수 보니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뭐 부분 빼놓고는 어쨌든 간에 소식이 많이 그렇죠. 나가면 도움이 예. 된다고 하는데 예. 도움이 될까요? 뭐 본인은 그런 것도 지금 노리고 했지 않았을까요? 아하. 이제 정치적 공명심, 또 그런 화제의 중심에 서고 싶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에 지금 보임되고 난 뒤에, 정보위원으로 보임되고 난 뒤에 이런 실수를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그 군장병을 포섭하려는 간첩 용의자 4명을 수사 중이다. 그 이야기를 그 정보위에서 듣고 와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때는 뭐 본격 수사도 들어가기 전에 그 혐의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도의 그 수사 기밀까지 공개를 하고 하면 이 미국 같으면 그 진짜 이 철창행위입니다. 아하. 이 미국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그 리크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라크 침공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라크가 당시 아프리카 니제르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샀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러 보냈던 윌슨 대리대사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갔다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시는 그걸 무시하고 침공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이니까 그때 당시 부시 체니 부통령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체니 부통령이 사실 윌슨 대리대사의 부인이 그 플레임인가 그런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플레임이라는 사람이 미국 CIA 비밀 요원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오히려 이런 정보를 줬을 거다. 우리를 공공하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음모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렸죠. 그래서 그게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CIA 비밀 요원을 공개를 하면 그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억도 하시겠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초창기에 이때 노 대통령이 국정을 방문했을 때 국정 간부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사진 찍었을 때 그때 사진사가 모르고 그 간부들의 얼굴을 다 공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어떤 데는 국정원 직원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사진 그렇죠. 했었죠. 예, 그때는 또 김만복 원장이 그때 또 샘물교회 피납 사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정도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이 비밀 유지에 대해서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완영 의원의 정치적 공명심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해프닝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차제의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오히려 공개를 요구할 때는 국가 기밀 상황에서 안 된다고들 주로 얘기해 왔었는데 반대로 쓸데없는 데서 계속 유출을 스스로 하고 있네요. 고 교수님. 저는 이완영 의원이 고시 출신의 공무원인데 그런 보안의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행태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은 좀 과시욕이 있으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정보위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안보 불감증이랄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미국 같은 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대외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할 사안에 대해서 언론한테 브리핑을 했다든가 흘러나갔을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데 우리는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니까 알고 있으면. 국회의 경우 외통위하고 정보위는 비교해도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이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자질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역 국회의원한테 자질이란 말을 자꾸 거르다 맞을지 모르겠는데 공이 여러분이 그걸 지적하네요. 서영호 소장. 네.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의 역할이 국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코미디언들의 밥 숟갈을 뺏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국민에게 큰 웃음 주는 그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큰 웃음을 준다고 하기에는 이완영 의원이 보인 모습은 너무나 국민들 좀 분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척박사죠. 아는 분노는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이 분노하는 줄 알았는데. 척척박사 때문에. 근데 아는 척, 잘난 척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분보다는 본인의 과시욕이라든가 명예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완영 의원이 몇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남는 인상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국회의원의 역할로서의 적절한 분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완영 의원이 없는 데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 의도적 누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누설하면 이게 국정원법으로 처벌되거든요. 아마 이게 실수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는 결국 이분이 정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경력을 보면. 그래서 결국 이게 능력이 부족으로 쓴소리지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어쨌든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보위 간사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정유라 씨가 내일 귀국하기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유라 귀국 소식이 알려졌는데 법정에서
최순실 씨가 흥분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최순실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돼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검사님 웃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엄마 최순실 했는데 사실은 그 승마협회하고도 뭐 삼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딱 한 번 빌려 탔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승마협회 쫓겨났다. 지금 그 주지하고 관련 없는 지금 그 재판 사안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얘기해서 관련 있는 얘기를 하라고 판사가 얘기하니까 딸이 돌아온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흥분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애를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얘기해라. 없는 근거를 가지고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 얘기가 전에 그런 얘기 있었었죠. 전에 특검 때인가요? 소환했을 때 탁자를 치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특검은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한테 딸한테도 책상을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 아직 심리적인 동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승일 씨, K스포츠단을 부장했던 노승일 씨, 이 자리에서 정유라 여과 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반면에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지금 정유라 변호사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고 조언을 했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자료 화면 보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얘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1등도 할 수 1등, 2등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한성실 한다면서요?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뭐 말도 엄마의 욕심이지만.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타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말 되게 안 들었네요. 말도 안 타고 말도 안 듣고. 자, 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개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개를 어떻게 집착을 했길래 그렇죠?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좀 분리해서 키워주길 바랬던 거고 근데 그게 정유라는 품어서 이제 살길 원했고 엄마 입장에서는 분리를 해서 그냥 깨끗하게 좀 키워라 라고 거기까지 절충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못 살게 하면 난 말을 안 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개팍한 성격이 나왔죠. 성격이 좀 그런. 그러면 오로지 딸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왜냐면 상당히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좀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딸이었다. 왜 그러냐면 고3 때 아이를 가졌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할 텐데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뭐 좀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외손주도 키우고 뭐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 딸하고 엄마와의 사이가 그렇게 뭐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가정에 엄마와 딸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 딸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고 뭐 엄마도 딸이 뭐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반대하는 결혼을 또 했고. 예, 누구나 부모 또 엄마와 딸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이지만 노승일 부장 얘기로는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애를 낳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다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직접 사안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판사가 제지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이중포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딸에게 하고 싶은 딸을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거로 이야기를 하면 딸이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는 유심히 언론 보도를 볼 거니까 두 가지 포석으로 이야기한 건데. 검찰과 딸을 향한 이중 포석.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를 보면은 바로 이제 뭐 흥분돼 있다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애를 자꾸 죽이지 말고 확인하고 말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검찰 딸한테도 책상 쳐가면 협박할 거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 협박 그렇게 딸은 책상을 쳤는지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검찰에게 대해서는 내가 다 나도 경험해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발 살살 다뤄라. 살살 해라. 내 딸이니까 살살 다뤄라. 이런 메시지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딸한테는 검찰이 나한테도 했듯이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으니 그거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나도 버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너 럭비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 럭비공처럼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거를 딸에게 미리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해서 지침을 내리는 거로 보입니다. 예. 뭐 정유라 씨도 뭐 엄마 못지않은 한 성과를 한다고 하던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거 뭐 흥분돼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살살 할까요? 뭐 저는 이게 당연히 안 봐줄 거고요. 아마 이게 제가 그 말풀이 할 때는 들어온다고 해서 이 말이 이게 그 자발적인 기국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게 범죄인 인도에서 강제로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들어온다는 게 그다음에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말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게 딸까지 처벌하느냐. 이 말이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모든 행동은 내가 다 했는데 물론 최순실은 자기도 잘못 의식이 없어요. 자기 행동도 정당한데 근데 그나마 모든 행동도 자기가 다 했는데 왜 딸까지 처벌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흥분돼 있다. 이래 보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만약에 지금 정유라 변론한다면 변론할 게 많다고 보세요? 결국 이게 그 어머니 최순실한테 다 떠넘기는 거. 그 외에는 이게 뭐 나는 몰랐다. 엄마가 다 했다. 이거 외에는 없죠. 네, 원래 이게 부인이 최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아마 수임료를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수임료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저는 뭐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는 뭐냐면 럭비공 잘못 튀면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죠. 정유라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해서 럭비공 잘못 튀는 거 아닌가. 굉장히 흥분돼 있다. 사람은 죽으면 다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야, 다 죽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비슷한 게 썼는데 넉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오랜만에 감옥에 있더라도 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반갑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사실은 정유라가 들어와서 그 입이 열렸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좀 흥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노승일 전 부장도 얘기했듯이 정유라가 여과 없이 그 얘기하는 스타일인데다가 과거에 뭐 고3 때도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에. 엄마하고 이렇게 최순실 씨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또 덴마크 올보레스도 또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말을 수술수술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수사 기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유라가 뭐 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 입을 열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는 미리 그 검찰이 나한테 수사한 것처럼 책상을 치면서 협박하지 말라. 그러니까 압박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까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제가 볼 때는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로 좀 이 분위기 또 몸 상태가 싹 그렇게 좀 흥분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선도가 또 이번에 또 마지막 순서인가요? 그렇죠. 근데 앞서 두 분이 하신 말하고 저도 뭐 생각이 똑같습니다. 앞서 뭐 노승일 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통제불능이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언타처블한 그러한 사람이 정유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럭비공이 아니라 단순한 럭비공이 아니라 핵폭탄에 가까운 럭비공 아니냐. 이거 튈지도 모르는데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해석들이 이제 딸을 향한 해석과 검찰을 향한 이제 얘기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정유라 귀국 이후에 흥분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최순실의 진술이라든가 태도가 그동안하고는 뭔가 바뀔까, 변화가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화면 보고 답하죠. 본인의 그 남편하고의 교제를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 본인은 집을 가출한 상태였고 교제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도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하겠다. 그런데 워낙에 또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 그 이 두 분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정윤회 씨고 거기에서 많이 오고 갔던 대화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폭로의 타겟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었나. 이게 저는 이렇게 폭로 내용이 네. 말하자면.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한섬이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타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예, 항상 볼 때마다 서양호 소장 판넬 글씨를 참 깔끔하게 잘 쓰던데 어떤 내용 썼나요? 네, 저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두 가지 면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하나는 지킬 박사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식 때문에 모성애를 발휘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지킬 박사의 면하고 또 하나는 하이드. 그동안 보면 사위를 떼놓고 해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얘기도 언론에 보도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본인의 유죄에 좀이라도 유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정유라가 한다라면 가차없이 모녀의 관계도 단절할 정도의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재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양면을 그대로 지금 풀어주고 있네요. 네, 고영신 교수님. 저는 최순실 씨의 태도는 변화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지금까지 자기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한테 죄스럽다고 했지만 그러면 죄스럽다고 하면 그 국정농단의 죄에 대해서 본인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흥분된다고 하니까 상황이 혹시 바뀔지. 그러니까 걱정이네. 최순실 씨 속마음은 자기 입장을 변하지는 않겠지만 정유라가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해버릴지 또 혹시 검찰의 그런 압박이라든가 또 어떤 그 시기에 또 개인 어머니와의 그런 섭섭한 감정 때문에 장시호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검찰 도우미가 혹시 돼버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할 것 같고 우선. 그러나 정유라도 걱정 말아요. 나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런 입장을 속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엄마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계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다든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변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또 최순실 씨가 접견금지가 풀리면서 바로 편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끼리 또 충분히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입막음을 입막음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유라도 쉽게 검찰의 그러한 그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또 검찰 수사에 넘어간다 할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고영신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 차재원 교수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좀 상당한 좀 떨림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고 하냐면 신고산이 와르르르 하몽차 떠나는 소리에 그런 신고산 탈이니까. 선도 되시더니 많이 맡으셨네요. 이야. 신고산 탈이 있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신고산이 한경남도에 있습니다. 한경남도에 있는 산인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거기 기차가 지나가면 고산지대라서 예. 그때는 아주 이래 그 뭔가 속도를 높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꽥꽥꽥꽥 하면서 먼저 힘이 있게 이제 박차고 가죠. 그러면 이제 산이 우르르르 떨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산이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아하. 떨리기는 떨리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들어오면 정유라의 발언에 의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한번 우르르 떨리긴 떨리겠지만 그러나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떨림, 상황에 상당한 진동은 주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와르르란 표현처럼 반응은 있겠지만 그게 네.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술 등의 태도에 있어가지고. 완장을 차더니 사람이 변했네요. 교수님이 이게 원래 이 상식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도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네. 모처럼 용어를 한번 동원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나비 효과와 캥거루 효과라고 하는 걸 해봤는데 저는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자그마한 날개짓 하나 그 변화가 날씨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챙기는 딸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게 되죠. 그게 캥거루 전 효과라고 했는데 뭐냐면 다 커서도 이제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게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애까지 낳고 그랬는데도 지금 완전히 어머니한테 모든 거를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캥거루 효과라는 말은 원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캥거루족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데 왜 그래서 그렇게 캥거루처럼 챙기는 사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술에 있어서 그동안의 기조는 나를 보호하고 박 전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기조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제는 혹시 딸을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 됐다 이거죠. 자기와 박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 딸을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해 상충이 있을 때 딸을 더 우선하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코레 스포츠를 통해서 78억을 지원했는데 승마훈련 지원 거기에 지분을 가진 사람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와 장시호 등이에요. 그럼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정유라는 책임이 없고 자기도 책임이 없다고 해왔지만 굳이 있다면 나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 딸은 좀 피하게 해줄 소지도 있다. 그런 딸은 피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어머니한테 지금 같이 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서도욱 변호사.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딱 하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요. 자신 있게. 박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재판에서의 진술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일관되게 모르세요. 부인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뭐 어떤 데서 이게 재수의 딜레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수의 딜레마는 서로 뭐 선택 여지가 있어서 나중에 자백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에게 끝까지 왜냐하면 뇌물죄 형량이 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저는 부인으로 초질관한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유라는 어떻게 진술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묵비권 행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묵비권은 묵시 인정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 네. 그다음에 폭탄선은 안 놓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선이 놓도 공멸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머니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정유라도 일관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얘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재판정에서 졸기까지 했던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태도인지 지금 그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지나가죠.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입정 과정만 잠깐만 지금 공개가 됐었죠. 공개가 됐는데 이후에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형사 재판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패널들은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보시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면은 O를 앞으로 보여주시고 아니라고 보면 X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보니까 X 세 분이 X를 하셨네. 왜 뭐 자리에 중요성이 있나요? 좌우로 걸렸나요? 저만
오케이. 아니요, 여기도 그랬구나. 네. 그럼 혼자 지금 한 사람만 얘기 들어보죠. 저는 뭐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 같은 경우 뭐 매일 중계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결심 재판이라든지 뭐 선고를 할 경우 그럴 때는 아마 국민들에게 왜 재판정에서 그렇게 재판부가 그런 그 결정을 했는지 정도는 국민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역사의 교훈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시적으로 생중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네. 뭐 피의자 인권 보호나 이런 측면에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이 재판부가 이 결심해서 선고를 내릴 때 최종 그 결정의 이유는 국민들에게 직접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생중계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었는데 4대1로 몰려있는데 입장을 얘기하죠. 저희 X를 대신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무죄 추정 원칙이죠. 항상 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는데 이걸 이게 다 공개를 하면 개인의 명예가 아무리 이게 대통령이 구속돼 있어도 명예가 있잖아요. 다 공개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예. 물론.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4대 좀 일로 나왔는데요.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하니까 형사재판 책임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재판 과정에서 뭐 한 20분간 졸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졸다가 또 목 운동도 하다가 했는데 뭐 어제 재판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 들어 입장할 때는 지금 변호인들이 일어서면서 또 인사하는 이거 유영하 변호사죠 모습이고 여기는 뭐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사는 아니고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변호사 얘기하는데 그랬는데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는 중간에 뭐 시간이 길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12시간 이상 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한 20분간을 꾸벅꾸벅 졸았다고 그래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 구속돼 재판당하고 있는데 뭐 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옆에 하면 이겁니다. 어제 또 증인으로 나왔던 하나증권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피고 박근혜 씨라는 용어를 썼고 전에 또 물론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특검에서 했던 얘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했던 얘기를 어제 다시 한번 이경재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또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나오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치고 나가는데 지지자들이 진리는 승리한다, 진실은 승리한다 라면서 한화하는 표정이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심정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료 화면 먼저 보죠. 뉘앙스를 풍기던 얘기를 갖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 양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애초에 법의식이 박약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그냥 술술술 말을 낸다. 그런 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속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자기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신 나간 얘기죠. 12시간 조금 넘게 어제 재판을 했다고 하니까 또 60대 중반, 중후반의 나이에 무슨 피곤해서 불가피하게 생리적으로 졸았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중대한 재판인데 과연 어떤 또 심리적인 배경도 있을까? 박 전 대통령 지금 웃기도 하고 했던 재판정에서의 그런 심정, 특히 졸았던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 부장. 일단 저는 표정이 그동안 좀 표정이 죽었다가 이 표정이 여러 가지로 돌아오고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진술을 하는 어저께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응시하면서 레이저 빛을 지금은 힘이 없는 레이저 빛이지만 좀 쏘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레이저 눈빛 쏘았다고? 아니 레이저라고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레이저 눈빛을 가끔 쏘았다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눈길로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사하는 사람 앞에서 미소도 짓기도 하고 또 어저께 20분 가량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어느 정도 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 어느 정도 조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로 봐서 이제는
감옥 생활에 익숙해진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익숙해져야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졸았다 그러길래 밤에 잠을 제대로 잠을 못 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 하나는 들더라고요. 이 원래 피자가 붙으면 피고인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디 군대 훈련이라든가 무슨 예비군 훈련 같은 데는 피자, 피교육생, 이 피자가 붙으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예. 피자가 붙으면 항상 피곤한 거다. 좁고 졸리고 배고프고 춥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법정 상황에서 본 지금 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재홍 교수. 예, 저는 어제 재판이 12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빼면 한 9시간을 오롯이 재판을 했다고 하니까 60대 중반의 나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찰제 판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재벌들 같은 경우 이 재판에 가면 항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결국 실형을 안 살리는 거죠. 항상 정해진 결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내 지금 형량이 지금 10년,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은 결론은 내려져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에 최후 변론 같은 경우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지금 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다 정해진 이 짜맞추기의 그런 과정이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오랫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뭐라 하든 다 귀찮다는 그러한 하나의 의사표현일 수도 있다. 네. 일종의 정찰제 판결에 임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나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결론은 나 있는 그런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절차와 시간만 남았다. 그렇죠. 있군요. 네, 고 교수님. 아무래도 법정에 이제 몇 번 나오다 보면 다소 여유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도 이제 익숙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긴장된 또 약간 풀리는 그런 것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판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았다. 감 잡았다. 네, 감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너무 그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참모들이라든가 지지자한테 약간의 또 미소도 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긴 싸움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패널들이 또 너무 편하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세양호 소장. 네, 보일 듯 말 듯 미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염화 미소. 석가모니가 연꽃을 집어들자 8만 대중들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가선만이 알아듣고 웃었다라는 염화 미소. 즉 오늘 영어는 보니까 자기여서 경쟁하네요 보니까 세양호 소장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건데 아마 검찰과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탄핵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시시비비 가려 무엇하리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를 내려놓는 듯한 미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웃음. 어차피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한 듯이 상상과 추측으로 지은 사상 누각의 검찰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고로 나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비웃음일 수도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웃음의 저는 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후자의 비웃음의 의미는 아닐까 끝까지 국민의 가슴을 씁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염화미소, 염화신중미소를 얘기했는데 고사 인용을 잘하는 서 변호사. 저는 이게 대통령이 여유를 보이는 게요.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게 결정적 한방이 없다. 이게 결정적 증거라는 게 직접 증거랍니다. 바로 이게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 그럼 이게 녹취록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 직접 증거예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 놓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증거 조사해봤자 그게 없다. 그럼 이게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 검찰에게 직접 증거, 결정 증거는 없지만 무수한 잽도 모으면 퍼즐이 완성된다. 이 말이 이게 간접 증거랍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안종범의 수첩. 이게 간접 증거예요. 왜? 직접적인 뇌물의 증거는 아니지만 어떤 정황이 나타나는 이게 간접 증거인데 간접 증거도 쌓이고 쌓이면 바로 이게 유죄가 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고.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좀 이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 한방 직접 증거는 전혀 없으니 예. 바로 이게 무죄가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낙관적으로 본다는 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생각에서 그런 거 이제 다른 거 봐야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 보죠. 네, 지금 이제 그래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서로 애면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장이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라고 요구한다면은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인데요. 여전히 뭐 예면 중인데 한때는 뭐 40년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또 뭐 시녀였다고 얘기하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데 근래 와서는 이제 비선 실세다. 한때는 오히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최순실을 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박 대통령 지갑에 1,000원도 안 들어갔다 아무 이득 챙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정말 그 방청객 중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정말 친한 사이였을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반대로 서로 뭐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뭐 주변을 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추가 자료 잠깐 보죠.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항상 먼저 쓰는 선도 차재홍 교수. 예, 저는 뭐 그 두 사람이 옛날 이야기했던 그 말 중에서 제가 한번 골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최순실의 시녀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어떻게 공모관계를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아마 최순실 씨도 아마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자기는 그때 지난번에 탄핵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끝까지 충신으로 남고 싶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 교수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인은 지인이되 내 수발을 드는 소소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최순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족이다. 지인하고 좀 직위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40년 직이라고. 또 다른 가족. 네. 그러니까 그런데 속마음은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리모트 네. 컨트롤. 내가 다 이렇게 착착착 누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가족에 불과하다. 네. 속마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세영 소장.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피보다 진하지만 결국은 물일 뿐이다. 그리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피보다 진한 쩐, 결국은 남남이란 소리,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동체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영욱 변호사.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눈도 이게 못 마주치는 시녀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최순실에게 다를 거다. 속마음은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까지 다 만들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는 판사인데 여성으로서 사소한 신분을 하는 사이다. 말을 맞출 것 같아요. 네, 김광도 부장. 예, 저는 최순실 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응원자 또는 도우미로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주군 또는 공주나 여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동안의 표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MBN 뉴스 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MBN 종합뉴스 뉴스 8 계속 시청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